먼저 중국의 창수시가 5월부터 관할구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안화 CBDC로 급여 전액을 지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창수시가 자리한 장수성은 이미 올해 1분기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CBDC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CBDC 적용은 블록체인 혁신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든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공산당스러운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CBDC가 일상 저변으로 지금 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팩트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CBDC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블 CBDC가 다른 국가가 발행한 CBDC와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러시아 통화정책규제기관의 수장이 제시했다라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루블과 다른 CBDC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리플 레저라는 점,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차트 분석가들이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접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레거시 금융에서 나름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체감 정도,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판 주인공은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4년 연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에서 비롯된 금융 시스템 위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안정화, 채굴 수익성 개선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시작된 상승세를 타고 4월 들어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강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영국 정부가 나름의 미래 먹거리 찾기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영국계 대형은행이자 레거시 금융으로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을 제시한 것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 특히나 주목도를 높이는 키워드는 단연 브릭스입니다. 안 그래도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가 크립토 진영에는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브릭스의 확장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가 19개 나라라는 와처그룹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식 가입 신청 국가가 13개 나라이고 비공식 신청 국가가 6개 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들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알제리와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오일머니의 브릭스 진영 진입이 눈길을 끄는데 브릭스는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구매력 측면에서 G7 진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밌는 건 이게 2025년을 지나서 2030년이 되면 그 갭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인데 아직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포텐셜이 상당하다라는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사는 브릭스 진영이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 국가들의 통화로 무역 결제를 이미 시작했고 브릭스 공용통화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린폴리스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을 역임한 조셉 설리번의 칼럼을 실었는데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브릭스 통화는 달러 지배력을 흔들 수 있다. 이 양반은 유로존과 브릭스의 차이점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유로존이 밀접한 영토에서 비슷한 생산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모여 있어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 경제 파워에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면 브릭스의 경우에는 대륙별로 국가들이 산재돼 있어서 다양한 상품의 역내 교역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5개국의 중앙은행들이 브릭스 내수용과 무역용으로 화폐를 이중 관리하는 그런 점은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고 브릭스가 탈달러에 성공을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서 브릭스의 변화 상황은 세계 경제 다극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 자체 내부의 역내 교역은 충분히 가능하고 유로존과도 차별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달러의 소멸로 이어지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2030년 그 이후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브릭스 국가들의 CBDC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CBDC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건 예를 들면 러시아 루블 CBDC와 중국 위안화 CBDC가 서로 복잡한 별도의 교환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걸 가장 잘 현실적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는 솔루션이 리플의 ODL이고, 그렇다 보니까 CBDC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때마다 리플 레저와 XRP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브릭스 진영의 기축통화 반열 내지는 리저브 커런시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어쩌면 달러 패권 이후의 통화 패권 시대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암호화폐 약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피아트 머니가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상황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피아트 머니가 종이 쪼가리가 된 상황이고, 미국 달러 구매 한도를 국민 한 사람당 200달러로 제한을 하고 달러 해외 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상황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35,000달러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피아트 머니의 아포칼립스 버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경우에는 은행의 손실은 비트코인의 이익이라면서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고객 메모를 통해서 은행의 최근 위기가 주류 그룹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신호는 디지털 지갑을 온체인 저축 계좌로 대규모로 활용하게 만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은행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 꽤나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페이팔에 이어서 송금 자회사인 벤모 역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 행사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페이팔이 지난해 6월에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대략 1년 만에 자회사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고, 일단은 일부 미국 이용자로 시작을 해서 몇 주 뒤에 미국 전체 이용자로 확대시킬 거라고 합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도 재미있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은 크립토 윈터를 극복할 것이다.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낙인 찍혀서 집행 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유일한 예외인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설계로 인해서 SEC 등 규제 기관으로부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가 됐다. 특히 내년 5월 예정된 네 번째 반감기 역시 비트코인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하면서 레거시 금융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표준 개발을 위해서 폴리곤, 솔라나 재단, 앱토스랩스, 아바랩스 등과 협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초기 프로젝트인 국경 간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비트투미, 리리움, 메르카도 비트코인, 업홀드 등과도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키워드는 국경 간 송금이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것이고, 업홀드가 리플의 파트너이고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스텔라의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 생각거리들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카드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업계 표준 크립토 크리덴셜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업계 잠재력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표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바뀌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4개월 연속 상승할 경우에 다음 해에 260% 급등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상승 추세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증시 하락 가능성에 따른 암호화폐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글로벌 디지털 담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에 편입된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는 여전히 걱정이다. S&P 500이 20%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 장기 목표 가격 10만 달러 전망은 여전히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추가 위기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업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건 제이미 다이먼과 찰리 먼거 같은 나름 브랜드 있는 양반들도 입을 털어주고 있는 이슈인데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 위기 종료를 언급하면서도 또 다른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걸 바라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버핏의 절친인 찰리 먼거 역시 미국 은행 등이 상업부동산 부실 대출에 대거 노출돼 있어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속내를 까보면 아주 너저분한 상황이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맨하탄 사무실을 비롯해서 대도시 곳곳에서 이 5곳 가운데 한 곳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 부동산 가격 폭락이 국내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리츠 역시 함께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실 상태의 오피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업부동산 대출의 70%가 중소형 은행에서 조달됐다는 점이고 이게 바로 앞서 제이미 다이먼이 말한 또 다른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JP모건은 상업용 주택담보대출의 21%가 채무 불이행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하나 인수됐다라고 절대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여차하면 국내 시장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더타이의 CEO 조슈아 프랭크는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지표가 여전히 많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또 기관의 비트코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더 상관관계가 강하다. 다만 미국 은행의 잇따른 위기로 인해서 이 낮은 유동성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법정화폐 위상이 흔들리고 은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암호화폐는 그 어떤 자산군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자산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성과를 보여줄 자산은 단 2개뿐이다. 바로 고품질의 암호화폐와 기술주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발명됐다. 이더리움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겠다라면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매년 10%를 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사실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은행 위기 상황은 은행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고 진단한 레이 달리오의 설명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모든 종류의 금융 주체들, 연금 펀드, 보험사 등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는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자산이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 국채 가격 왜 하락했냐, 이걸 생각해보면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자리하고 있고, 결국 지금의 이 모든 문제는 빌어먹을 미국 연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빌어먹을 미국 달러 패권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나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채 가격 하락, 여기에 몰빵 투자를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로 인해 촉발된 금융 시스템 위기,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시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의 스멀스멀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는 건데, 지난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에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역사적으로 증시의 하방 압력 요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데 직접적인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년 뒤 그리고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9% 그리고 2.6%로 전달 대비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이런 숫자 바라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된 것 같기도 하구나, 이런 점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재미있는 내용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먼저 연준이 공개한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을 보면 1분기에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된 배경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위험 허용 범위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말을 좀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1분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자라면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은행들이 돈줄 조이면서 사실상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연준의 금융 안정성 보고서입니다. 연준은 반기별로 시장 전문가 또 경제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은행 시스템 압박, 부동산 불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긴축적 통화 정책, 지정학적 긴장, 이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와 관련된 멘트가 인상적인데,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예금자들은 안도했고 은행 시스템은 광범위한 건전성과 탄력성을 유지했다. 은행 시스템 전반의 총 자본 수준은 충분하다. 이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개소리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전을 해줬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SEC를 상대하느라 나름의 힘을 쏟고 있는 두 곳을 꼽자라면 단연 리플과 코인베이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의 수장들이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하면서 메나 지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허브 구축을 위한 근거지를 찾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과 이들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과의 갈등 때문에 해외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국제 허브로 아랍에미리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재밌는 지점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유하면서 리플은 두바이에서 확장하고 있다. 리플 고객의 20%가 메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명확한 규제 제도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두바이가 암호화폐 혁신의 핵심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역사를 돌고 돌아서 다시 새로운 혁신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탈달러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화 됐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신흥국들은 자금 유출을 겪어야 했고, 그렇게 경제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달러 의존도 줄이고 우리끼리 우리 통화로 결제하자, 이런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번 아세안 회담의 공식 선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내 금융 통합을 더 강화하고 영내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 통화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 금융 거래에서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브릭스 경제 권역에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국 통화 해외 결제, 이런 게 지금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G7과 달리 구매력이 급증하고 있는 브릭스의 탈달러 도전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아세안 정상들까지 비슷한 스탠스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달러가 단기간에 기축 통화 지위를 잃진 않겠지만 5년 또는 10년, 20년 뒤에는 어쩌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선봉에는 당근 러시아와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 4개를 싸그리 통과시킬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com 보도를 보면 러시아 하원 두마의 이번 회기 종료일은 7월 30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4개 법안,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채굴,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 디지털 자산 과세, 디지털 자산 불법 사용 규제, 이렇게 4가지가 핵심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이 종합적으로 싸그리 처리가 되면서 사실상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 기업들이 이미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현실이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였다는 겁니다. 피아트 머니가 결국 정답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황도 있는데, 주인공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무려 97%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4월 CPI 상황만 봐도 상상 초월인데 전년 대비 108.8% 상승하면서 30년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됐고, 환율 하락으로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97%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환율 상황은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이미 개판이 된 모습인데, 공식적으로는 1달러는 230페소로 올해 들어서만 페소 가치가 40% 정도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환율은 1달러에 470페소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피아트 머니의 한계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가 완전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살긴 살아야 하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브릭스 신개발은행, 중국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융자 협상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피아트 머니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이 최근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기대감을 안기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센티멘트 자료를 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이더리움이 2015년 7월 출시 이후에 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이 거래소의 이더리움 공급량은 사상 최저 수준인 1240만 개로 기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거래소의 유동성 잔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희소성을 통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꽤나 인기를 끌고 있나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테이킹 대기 시간은 640시간으로 26일 정도이고 5월 기준으로 5만 명 정도의 검증자들이 이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연수익이 5%에 달하고 이더리움 장기 보유를 원하는 큰손들의 스테이킹 수요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CBDC 개발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홍콩 정부가 리플을 선택한 것 역시 상당한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16개 파트너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리플랩스가 이름을 올려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 통화청은 금융과 결제, 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16개 기업과 함께 올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등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세부 분야가 있는데 리플이 맡게 되는 분야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토큰화 자산 결제, 여기에서도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만 최대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후본뱅크와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둔 사용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요소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NFT화 시켜서 이걸 통해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웹3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꽤 전폭적인 컨셉을 이미 세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토큰화된 부동산과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 리플 솔루션 그리고 CBD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홍콩 통화청의 발표는 좀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리플레저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CBDC들이 서로 즉각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CBDC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해 마구마구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CBDC 거래하고 대출하는 상황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번 홍콩 통화청의 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랩스다. 이 정도로도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을 주는 요인은 홍콩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월 1일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전격적으로 허용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자문기간은 3월 31일로 마감됐다. 자문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라이선스 제도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수정이 완료된 규제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규제안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채택을 해서 수정안으로 도입이 됐고 그걸 통해서 6월 1일부터 제대로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물론 그 뒤에서 백업하는 존재로는 중국 본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새로운 암호화폐 허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네오를 비롯해서 차이나 내러티브 코인들이 시세를 받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 홍콩 정부의 전격적인 진입이 이미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규제 이슈로 어리바리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중국이 홍콩을 내세워서 전격적인 진입과 확장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1800달러 위로 회복을 해주면서 이번에 다시금 2000달러 돌파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역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이런 데이터도 확인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440만 개 이상이 추가로 스테이킹으로 들어오면서 총 스테이킹 물량이 2258만 이더로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스테이킹 참여율이 매달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전체 이더 스테이킹 참여율은 15.4%, 이게 지금 매달 3%포인트씩 상승하고 있고
내년에는 5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500만 이더 넘는 물량이 스테이킹으로 잠기게 되는 건데, 전체 물량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거래 대상이 아닌 스테이킹 고정 물량이 된다라면 이건 당연히 시세 상승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인 소각 디플레이션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거래소 물량 자체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관들의 큰손 진입까지 본격화된다라면 이더리움의 본격 반등,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라이트코인 역시 꽤나 관심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블록은 라이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올해 들어서 20% 이상 급증했다라면서 이건 지난해 초 이후에 최고치에 해당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코인 미결제 약정 증가는 8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통상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에는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익절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라이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막연한 욕심 대신 전략적 매도 계획 미리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아쉽지만 크립토 산업 전체를 바라봤을 때 꽤나 전폭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일도 포착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홍콩의 6월 1일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소식을 직접 보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몇 줄짜리 멘트로 소식을 간단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1분 40초짜리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CCTV 국영방송이 홍콩의 암호화폐 개인거래 전격 허용, 이걸 지금 중국 인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조용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의 공산당 관영 방송사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홍콩에서 규제받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ATM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는 장면까지 함께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CCTV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건 공산당이 오케이 하지 않고서는 방송이 불가능한 내용인 만큼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묵인 내지는 지지 아래에서 홍콩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펑자오의 경우에는 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CCTV가 암호화폐 관련 보도를 한 것은 큰 사건이고 중국어권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예전에 이런 보도는 상승세로 이어졌다. 다만 과거가 미래를 예견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살짝 선까지 그으면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약화, 탈달러 패권의 선봉인 중국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던 홍콩,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 주 내내, 좀 더 길게는 5월 내내 이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이 증시를 압박해 왔는데, 디폴트고 나발이고 AI 진격 앞으로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줘버렸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과 S&P 500은 급등세를 확인했고 30개 종목이 포함된 다우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등 상황을 바라보면 AI 트렌드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장식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24% 이 사상 최대 폭등을 확인을 했고,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으로 꼽혔던 인텔도 시총이 1,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AI 경쟁에서 엔비디아에 완전히 밀리게 됐고, 그렇게 엔비디아는 기존의 빅테크들까지 위협을 하면서 시총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버렸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또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